제3의 고향. 나의 경애하는 동혁씨, 영신이가 항공일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온 편지의 서두에는 전에 단골로 쓰던 존경의 두 자의 높은 존자가 떨어지고 그 대신으로 사랑의 애자가 또렷이 달렸다. 무한한 감사와 가슴 벅찬 감격을 하나를 안고 무사히 저의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은 무덤 속으로 들어간 뒤까지라도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떠날 때에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이 먼 길을 전송해 주시고 배표까지 사주신 것만 해도 염치 없는데 꼭 배 안에서 뜯어서 보라고 쥐어주신 봉투 속에 10원짜리 지전 한 장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한창 어려운 고비를 넘는 농촌에서 10원이란 돈을 변통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 것을 알고 또는 제가 떠나기 전날 밤에 이 돈을 남에게 취하려고 몇십 리 밖에까지 가셨다가 늦게야 돌아오셨던 것이 이제야 짐작되어서 차마 도로 붙이지를 못하였습니다. 몸 보할 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으라고 간곡히 부탁은 하셨지만 100원, 1000원보다도 더 많은 이 돈을 저 한 몸의 영양을 위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대로 꼭 저금해 두었다가 가을에 지으려는 학원 마당 앞에 종을 사서 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의 손으로 치는 그 종소리는 저의 가슴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어두운 귀와 혼몽이 든 잠을 깨워주고 이 청석골의 산천 초목까지도 울리겠지요. 나의 경애하는 동혁씨, 자동차가 닿는 정류장에는 부인 친목계의 회원들과 내 손으로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수십 명이나 마중을 나와서 손과 치마꼬리를 메어 달리며 어찌나 반가워서 날뛰는지 눈물이 자꾸만 쏟아지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더구나 계집아이들은 거의 10리나 되는 산길을 날마다 2번씩이나 나와서 자동차 오기를 까맣게 기다리다가 우리 선생님 아주 도망갔다고 홀짝홀짝 울면서 돌아가기를 사흘 동안이나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다지도 안타까이 저를 기다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변변치 못한 채영신이를 그다지도 따뜻히 품어줄 고장이 이 세계의 어느 구석에 있겠습니까? 나의 경애하는 동혁씨, 이번 길에 저는 고향 하나를 더 얻었어요. 항공리는 저의 제3의 고향이 되고 말았어요. 저와 한평생 고락을 같이 하기로 굳게 맹세해 주신 당신이 계시고 씩씩한 조선의 일꾼들이 있고 친형과 같이 친절히 굴어주던 건배씨의 부인과 동네의 아낙네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째서 저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로 얻어서 첫 정이 든 고향을 꿈에라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에 피를 끓이던 그 애양가의 합창을 나의 가장 경애하는 동혁씨,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는 외롭지도 않습니다. 큰 덕미 나루터의 커다란 바위덩이와 같이 변함이 없으실 당신의 사랑을 얻고 우리의 발길이 뻗치는 곳마다 넷째, 다섯째 고향이 생길 터이니 당신의 곁에 앉아있을 때만큼이나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의 가슴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몸의 책임이 더 한층 무거워진 것을 깨닫습니다. 청석골의 문화적 개척 사업을 나 혼자 도맡은 것만 하여도 이미 허리가 휘도록 짐이 무거운데 우리 사랑을 완성할 때까지 불과 3년 동안의 그 기초를 완전히 닦아놓자면 그 앞길이 창창한 것 같습니다. 양식 떨어진 사람이 보리 고개를 넘기는 것만큼이나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하나 송백처럼 청청하고 바위처럼 버티네 하고 애양가의 둘째 절을 부르겠어요. 나한테 다만 한 분이신 동혁씨, 그러면 부디 건강히 일 많이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밀린 일이 많고 야학 시간이 되기도 전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오늘은 더 길게 쓰지 못하니 이 편지보다 몇 곱절 긴 답장을 하여 주십시오. 다른 회원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고 건배씨 내외에게도 틈나는 대로 따로이 쓰겠습니다. 땡월 땡땡일 당신께도 하나뿐인 최영신 올림. 영신은 어머니에게와 아버지가 혼인을 정해준 남자에게도 편지를 썼다. 앞으로 몇 해 동안 결혼 문제 같은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겠고, 또는 이 뒤에라도 당신과는 이상이 맞지 않고 주의가 달라서 억지로 결혼을 한데도 결단코 행복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없겠으니 이 편지를 보고는 아주 단념해 주기를 바란다는 최후의 통첩을 띄웠다. 동혁이와 30년 동안이라도 기다리겠다는 언약을 한 이상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번거로운 문제로 새삼스러이 머리를 썩힐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은 여러 해를 두고 저를 유념해온 상대자에게 대해서 매우 미안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 일주일 뒤에야 어머니께서는 진정으로 내 생각이 그렇다면 인력으로 못할 노릇이나 딸 자식 하나로 해서 이 어미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줄이나 알아다오 하는 데서 편지가 왔고, 금융조합에 다니는 남자에게서는 얼마나 이상이 높고 주의가 맞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 세상 복록을 골고루 누리며 사나 두고 보자. 아무튼 조만간 직접 만나서 최후에 단판을 할 테니 그런 줄 알라 는 저주 비슷한 회답이 왔다. 그 사람이야 다시 오건 말건 영신은 남이 억지로 짊어지어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만큼이나 마음이 거뜬하였다. 자, 이젠 일이다. 일하는 것밖에 없다. 앞으로 3년이란 세월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힘껏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제 몸을 스스로 채찍질하였다. 일주일 동안 항공리에서 받은 자극도 컸거니와 동혁이와 약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간 큰 충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청소골로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고 그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 반면으로 건강은 아주 회복이 되어서 먼동이 훤하게 틀 때에 일어나 기도회에 참례를 하고 낮에는 학원을 지을 기부금을 모집하러 몇십 리 밖까지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인 친목계의 개원들과 같이 발을 벗고 들어서서 원두 밭을 메고 풀을 뽑고 하다가 저녁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 쓰러지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예배당으로 가야 한다. 가서는 서너 시간이나 아이들과 아기 다툼을 해가면서 그를 가르치고, 나오면 다리가 굳어 오르는 것 같고 고개를 꽂을 힘까지 빠져서 길가의 잔디밭만 보아도 턱 누워버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하숙하는 집까지 와서는 자리도 펼 사이가 없이 골아 떨어진다. 그렇건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냉수로 세수를 하고 나면 새로운 용기가 솟는다. 아침마다 제 시간이 되면 동혁이가 부는 나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것 같아서 더 좀 누워있을래야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까지 놀 새 없는 농번기가 닥쳐왔건만 강습소의 아이들은 나날이 늘어 오리박, 십리박 에서까지 밥을 싸가지고 다니고 기부금이 단돈 몇 원씩이라도 늘어가고 친목계의 개원들도 지도하는 대로 한 몸뚱이가 되어 한 사람도 마을을 다니거나 버정거리는 사람이 없이 닭을 기르고 누에를 치고 또는 배를 짠다. 영신은 그러한 재미에 극도로 피곤하건만 몸이 괴로운 줄을 모르고 하루 이틀을 보냈다. 사업이 날로 늘어가고 모든 성적이 뜻밖으로 좋아질수록 끼니 때를 잊은 적도 있고 심지어 며칠씩 머리도 빗지 못하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팀이 빠끔하게 나기만 하며 동혁의 환영에게 정신이 사로잡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바닷가의 기울어 가는 달밤, 모래 위에 그 육중한 몸뚱이를 몸부림치며 사랑을 고백하던 동혁이, 온 몸뚱이가 액체로 녹을 듯이 힘차게 끌어안던 두 팔의 힘, 숨이 턱턱 막히던 불같은 키스. 영신은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았다. 그날 밤 그 하늘에
떴던 달이나 별들밖에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두 사람의 마음속의 비밀을 알 리 없건만, 그래도 동혁의 생각이 불현듯이 나서 멀리 남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섰을 때에는 곁에 있는 사람이 제 속을 뚫고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들기도 여러 번 하였다. 동혁에게서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다. 사연은 간단한데 여전히 보고 싶다든지 그립다든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다만 영신의 건강을 축소하는 것과 새로 계획하는 일이나 방금 실제로 해 나가는 일이 어떻다는 것만은 문체도 보지 않고 굴다란 글씨로 적어 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영신은 그 편지를 틈틈이 꺼내 보는 것, 오직 그것만이 큰 위안거리였다. 그동안 영신의 수입이라고는 경성연합회에서 백현경의 손을 거쳐 생활비 겸 사업을 보조하는 의미로 다달이 30원씩 보내주는 것 밖에는 없었다. 원재 어머니라는 젊어서 홀로 된 교인의 집 건너방에 들어서 방값 8원만 내면 방세는 따로 내지 않았다. 옷이라고는 그곳 여자들과 똑같은 보병 것을 입고 겨울이면 학생 시대에 입던 헌 털자켓 하나가 유일한 방한구인데 구두도 아니 신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니 통신비 신문, 잡지 대금에서 10여 원만 가지면 저 한 몸은 빠듯이 먹고 지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머지 20원도 못 되는 돈으로 이틀 전부터 강습소와 그 밖의 모든 경비를 써온 것이다. 월사금을 한 푼이라도 받기는커녕 그 중에도 어려운 아이들의 교과서와 연필, 공채까지도 당해주고, 심지어 넝마가 다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장에 가서 옷감까지 끊어다가 소음은 안 나게 해 입힌 것이 한두 벌이 아니었다. 더구나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다치거나 배탈이 나든지 하면 으레 선생님을 부르며 달려오고,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까지 영신을 무슨 고명한 의사로 하는지 "최 선생님, 제 둘째 새끼가 복학을 암는데쇼. 신효환 여기 없습니까?" 하고 찾아와서 손길을 마주 비비는 바람에 "아이고 우리 딸년이 관격이 돼서 자반 뒤집기를 하는데 제발 적선에 어떻게 좀 살려주소"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얼굴도 모르는 옆편에 낯으로 손가락을 베인 머슴에 도끼로 발을 찢긴 나무꾼 할 것 없이 급하면 최 선생은 찾아온다. 영신은 이건 내가 성이 채가니까 옛날 최 동지가 여자로 태어난 줄 아우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네들은 하나도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내복약도 주고 겉으로 치료도 해주었다. 그러니 그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다. 붕대, 소독약, 옥도전기, 금계랍, 요오드포름 할 것 없이 근자에는 한 달에 약품값만 10원씩이나 들었다. 그래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그네들은 최 선생이 병만 잘 고치는 줄 아는 것뿐 아니라 화수분이나 가진 것처럼 돈도 뒷구멍으로 적잖이 버는 줄 아는 모양이다. 보통 사람은 불러다 볼 생각도 못하는 공의가 그나마 40리 밖 읍내에 겨우 한 사람이 있고 장거리에 의생이 두어 사람 있다고는 하나 옛날처럼 교관이나 보내야 온다니 이 근처 백성들은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최 선생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신의 방이 어떤 때는 진찰실이 되고 벽장 속은 양약국의 약장 같았다. 나날이 명망이 높아가는 최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데까지 재미가 나서 빛을 얻어가면서라도 급할 때 쓰는 약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아메바성 이질로 죽어가던 사람이 에메틴 주사 한 대로 뒤가 막히고 가슴앓이로 펄펄 뛰던 사람이 판토폰 한 대로 진정이 되는 것은 여간 신기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자연히 통속적인 의학과 임상에 관한 서책도 보게 되고 실제로 의사의 경험도 쌓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동리에 특파하신 사도다 하는
때는 자존심과 자랑까지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을 해야 할 환자를 몇십 리 밖에서 업어오고 심지어 보기에도 더럽고 지겨운 화류병 환자까지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엎드려 손이 닳도록 비는 데는 진땀이 났다. 그네들이 거절을 당하고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왜 내가 정작 의술을 배우지 못했던가 하고 탄식을 할 때가 많았고, 동시에 의료기관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고 세금을 받아다가 뭐에다 쓰는 거야? 의사란 놈들이 이때도 그저 돈에만 눈들이 번하지 하고 몹시 분개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영신은 이따금 재판장 노릇까지도 하게 된다. 아이들끼리 재그락거리는 싸움은 달래고 타이르고 하면 판정이 되지만 어른들의 싸움, 그 중에서도 내외 싸움까지 판결을 내려달라는 데는 기가 탁 막힐 노릇이었다. 어느 비오던 날은 딱정대로 유명한 억새 어머니가 집에서 양주간에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다가 영감쟁이의 멱살을 축혀주고 영감쟁이는 마누라의 머리채를 꺼두르고 시끔 벌떡거리고 와서는 아이고 사람 죽겠네. 제 선생님 이 경칠놈의 영감을 어떻게 하면 퇴전을 못하게 만듭니까? 술 못 먹게 하는 약은 없습니까? 하면 영감쟁이는 망경이 된 눈을 휘번덕거리며 아이고 이 육실얼련 버르장이를 좀 가르쳐 줍쇼 하고 비가 줄줄 쏟아지는 진흙마당에서 서로 껴안고 뒹굴고 한바탕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버럭버럭 대드는 바람에 영신은 어쩔 줄을 모르고 구경만 하다가 고만 뒷문으로 빠져 예배당으로 뺑소니를 친 때도 있었다. 한편으로 그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은 거의 날마다 늘었다. 양철 지붕의 송판으로 엉성하게 지은 조그만 예배당은 수리를 못해서 벽이 떨어지고 비만 오면 천장에 새는데 선머슴 아이들이 뛰고 구르고 하여서 마루천까지 서너 군데나 빠졌다. 그것을 볼 때마다 늙은 장로는 경비는 날 곳이 없는데 너희들이 예배당을 아주 헐어내는구나. 강습이고 뭐고 인젠 넌덜 머리가 난다 하고 허옇게 샘 머리를 내둘렀다. 더구나 새로 글을 깨친 아이들이 어느 틈에 분필과 연필로 예배당 안팎에다가 괴발 글씨를 쓰고 지저분하게 환도 친다. 신통이 개자식이라 갓난이는 오줌을 쌌다더라 하고 제 동무의 욕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새긴 강당 정면에다가 나쁜 그림까지 몰래 그려놓기도 하여서 그런 낙서를 볼 때마다 장로와 전도사는 상을 찌푸린다. 영신은 여간 미안하지가 않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타일렀다. 그러나 속으로는 제가 진땀을 흘리며 가르친 아이들이 하나 둘씩 글눈을 떠가는 것이 여간 대견하지 않았다. 비록 나쁜 그림을 그리고 욕을 쓸망저 그것이 여간 신통치가 않아서 장로님 저희도 따로 집을 짓고 나갈 테니 올 가을 꺼정만 참아 줍시오 하고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다. 그러면 변덕스러운 장로는 대머리를 어루만지며 원 최 선생 별말씀을 다 하는구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그게 좀 거룩한 사업이요 하고 얼더듬는다. 그럴수록 영신은 사글세 집에 들어있는 것만큼이나 불안스러워 하루 바삐 집을 짓고 나가려고 안에 보는 궁리가 없었다. 그러나 원체 가난한 동리인데다가 그나마 돈이 한창 마른 때라 기부금은 적어놓은 액수의 10분의 1도 거치지를 않고 친먹개원들이 춘잠을 져서 한 장치에 서너 말씩이나 땄건만 고치금이 사뭇 떨어져서 예산한 금액까지 되려면 어림도 없다. 닭도 집집마다 계량식으로 쳤지만 모이를 사서 먹인 것과 레그혼 같은 서양 종자의 어미닭 값을 따지고 보면 계란값과 비겨 떨어진다. 그러니 줄 잡아도 500~600원이나 들어야 할 학원을 지을 엄두가 나지를 않았다. 영신이가 하도 집을 짓지 못해서 성화를 하니까 다른 회원들은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우 우리 선생님주 성미가 퍽 급하셔 하고 위로하듯 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한꺼번에 대6명 어떤 때는 연함은 명씩 부쩍부쩍 는다. 보통 학교가 10월이 밖이나 되는 곳에 있고
간이학교라고 새로 생긴 것도 장터까지 가서야 있으니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은 등잔불로 날아드는 나비처럼 청석골로만 모여들 수밖에 없는 형세다. 요새 들어온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130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한 아이도 더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는 아이를 쫓을 수는 없다. 영신은 아무나 오게 하는 찬송가 구절을 입속으로 부르며 오냐 예배당이 터지도록 모여오너라. 여름만 되면 나무 그늘도 좋고 달밤이면 등불도 이롭다. 하고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그곳 보통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들의 응원을 얻어 남자와 여자와 초급과 상급으로 반을 나누어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영신을 숭배하고 이를 도와주는 순진한 청년이 서너 명이나 되지만 그 중에도 주인집의 외아들 원재는 영신의 말이라면 절대로 복종을 하는 신복이었다. 같은 집에 살기도 하지만 상급학교에는 가지 못하는 처지라 틈틈이 영신에게서 중등 학과를 배우는 진실한 청년이다. 가뜩이나 후락한 예배당 안은 콩나물 기르는 것처럼 아이들로 빽빽하다. 선생이 비비고 드나들 틈이 없을 만큼 꼭꼭 찼다. 아랫반에서 가짜의 기억하면 각허구, 나짜의 니은 하면 난허구 하면서 다리도 못 빼고 들어앉은 아이들은 고개를 반짝 들고 칠판을 쳐다보면서 제비 주둥이 같은 입을 일제히 벌렸다 오므렸다 한다. 그러면 윗반에서는 농민 독본을 펴놓고 잠자는 자 잠을 깨고 눈먼 자는 눈을 떠라 부지런히 일을 하여 살 길을 닦아보세 하고 목청이 찢어져라고 선생의 입내를 낸다. 그 소리를 가까이 들으면 귀가 따갑도록 시끄럽지만 멀리 축동 밖에서 들을 때는 아 너희들이 이제야 눈을 떠 가는구나 하며 영신은 어깨춤이 저절로 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되었다. 영신의 신변을 노상 주목하고 다니던 순사가 나와서 다짜고짜 주임이 당신을 보자는데 내일 아침까지 주재소로 출두를 허시오 하고 한마디를 이루고는 말대답을 들을 사이도 없이 자전거를 되집어 타고 가버렸다. 무슨 일로 호출을 할까? 강습소 기부금은 500원까지 모집을 해도 좋다고 허가해 주시지 않았는가? 영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웬만한 일 같으면 출장 나온 순사에게 통지만 해도 그만일 텐데 일부러 몇십 리 밖에서 호출까지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 붙은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영신이가 처음 내려오던 해부터 이 일 저 일에 줄곧 간섭을 받아왔었지만 강습소 일이나 부인 친목 깨며 그 밖에 하는 일을 잘 양해를 시켜오던 터라 더욱 의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별별 생각이 다 나서 영신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밥을 지어 달래서 먹고는 길을 떠났다. 20리는 평탄한 신장로지만 나머지는 가파른 고개를 넘느라고 발이 부르트고 속옷은 땀에 젖었다. 영신과 주재소 주임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그 밖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출한 요령만 따서 말하면 첫째는 예배당이 좁고 후락해서 위험하니 아동을 80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더 받지 말라는 것과 둘째는 기부금을 내라고 돌아다니며 너무 강제 비스시 청하면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단단히 주의시키는 것이었다. 영신은 여러 가지로 변명도 하고 오는 아이들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사정사정하였으나 상부의 명령이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강습소를 폐쇄시키겠다고 얼러매어서 영신은 하는 수 없이 입술을 깨물고 주재소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픈 다리를 간신히 끌고 들어와서 저녁도 안 먹고 그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였다. 참자, 이보다 더한 것도 참아왔는데 이만한 일이야 참지 못하랴? 하면서도 좀 더 시원하게 들이대지를 못하고 온 것이 종시 분하였다. 그러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떠들었다가는 제안받은 수요의 아이들마저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꿀꺽 참았던 것이다. 아무튼 어길 수 없는 명령임에 내일부터 130여 명 중에서 80명만 남기고 50명을 쫓아내야 한다. 난 못하겠다. 차라리 예배당 문에 못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차마 그 노릇은
못하겠다 하고 영신은 부르짖으며 방바닥에 가 쓰러져 버렸다. 한참 동안이나 엎치락 뒤치락하며 홀로 고민을 하였다. 그는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그러나 이제까지 갖은 고생과 온갖 곤욕을 당해오면서 공들여 쌓은 탑을 그 밑동부터 제 손으로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 청소코라서 몇 가지 시작한 사업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성적이 좋은 한글 강습을 도중에서 손을 뗄 수는 도저히 없다. 어떻게 하면 나머지 50명을 돌려보낼고 이제까지 두말 없이 가르쳐 오다가 벼랑과 무슨 핑계로 가르칠 수 없다고 한단 말인가. 거짓말을 하기는 죽어라고 실컷만 무어라고 꾸며대지 않을 수가 없는 사세다. 아무리 곰곰 생각해 보아도 묘책이 나서지를 않아서 그는 하룻밤을 하얗게 밝혔다. 창밖에 새벽별이 차차 빛을 잃어갈 때 영신은 소세를 하고 나와서 예배당으로 올라갔다. 땅 위의 모든 것이 아직도 단꿈에서 깨지 않아 천지는 함께 괴괴하다. 영신은 이슬이 축축히 내린 예배당 층계에 엎드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주님, 당신의 뜻으로 이곳에 모여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이 오늘은 그 3분의 1이나 목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가엾은 무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새로운 광명을 받을 기회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바삐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의 가슴은 지금 메어질 듯 합니다. 영신은 햇살이 등 뒤를 비추며 그대로 떠오를 때까지 엎드린 채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월사금 60전을 못 내고 몇 달씩 밀려오다가 보통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그날도 2명이나 식전에 책보를 들고 그 학교에 모자표를 붙인 채 왔다. 얘들아, 참 정말 안 됐지만 이젠 앉을 데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으니 가을부터 오너라. 얼마 안 있으면 새 집을 커다랗게 지을 텐데 그때 꼭 불러주마. 응? 하고 영신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는 등을 어루만져주며 간신히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이 오기 전에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잠 한숨 자지를 못해서 머리가 무겁고 눈이 빡빡한데 교실 한복판에 가서 한참 동안이나 실신한 사람처럼 우두커니 섰자니 어찔어찔하고 현기증이 나서 이마를 짚고 있다가 다리를 허청 떼어놓으며 칠판 앞으로 갔다. 그는 분필을 집어가지고 교단 앞에서 3분의 1가량 되는 데까지 와서는 동편 쪽 끝에서부터 서편 쪽 창 밑에까지 한 일자로 금을 쭉 그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예배당 문을 반쯤만 열었다. 아이들은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재깔거리며 앞을 다투어 우르르 몰려 들어온다. 영신은 잠자코 맨 먼저 온 아이부터 하나 둘씩 차례차례로 분필로 그어놓은 금 안으로 앉혔다. 그리고 금 안에는 제한 없는 80명이 찼다. 나중에 온 아이들은 이 금 밖으로 나가 앉아요. 떠들지들 말고. 선생의 명령에 늦게 온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오늘은 왜 이럴까 하는 표정으로 선생의 눈치를 할끔할끔 보며 금 밖에 가서 쪼그리고 앉는다. 아이들에게 제비를 뽑힐 수도 없고 하급생이라고 마구 몰아내는 것도 공평치가 못할 듯해서 영신은 생각다 못해 나중에 오는 아이들을 돌려보내려는 것이다. 나중에 왔다고 해도 시간으로 보면 불과 10분 내외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도리 이외에 아무 상책이 없었던 것이다. 영신은 아이들을 다 들여앉힌 뒤에 원재와 다른 청년들에게 그 사정을 귀뜸해 주었다. 그런 소문이 미리 나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들은 청년들의 얼굴은 금세 흑빛으로 변하였다. 아무 말도 말고 나 허러는 대로만 장례를 잘 정돈해줘요. 자세한 얘기 이따가 할게. 청년들은 영신을 절대로 신임하는 터이라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침통한 표정을 지을 뿐이다. 영신은 천천히 교단 위로 올라섰다. 그 얼굴빛은 현기증이 나서 금방 쓰러지려는 사람처럼 헬쓱해졌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러나 하고 저희들 간에도 보통 때와는 그 기색이 다른 것을 살피고는 기침 하나 안 하고 영신을 쳐다본다. 영신은 입술만 떨며 얼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섰다. 사제간의 정을 한 칼로 베어내는 것 같은 마룻 바닥에 그어 놓은 금을 내려다보고 그 금 밖에 50여 명의 아동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무슨 무서운 선고나 내리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 천진한 얼굴들을 바라볼 때 영신은 눈 두덩이 뜨끈해지며 목이 막혀서 말을 꺼낼 수가 없다. 한참 만에야 그는 용기를 내었다. 그러다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여러 학생들 조용히 들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참아하기 어려운 섭섭한 말을 할 텐데 하고 나서 다시 주저주저 하다가 저 금 밖의 아이들은 오늘부터 공부를 시킬 수가 없게 됐어요. 하였다. 청천의 병력은 무심한 아이들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깜빡깜빡하고 선생을 쳐다보던 수많은 눈들은 모두가 꽈리처럼 동그래졌다. 왜요? 선생님, 왜 글을 안 가르쳐 주신대요? 그 중에 머리가 좀 굵은 아이가 빨딱 일어나며 질문을 한다. 영신은 순수히 타이르듯이 집이 좁아서 80명 밖에는 더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과 올 가을에 새 집을 지으며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빼어놓지 않고 불러주마며 빌다시피 하였다. 그럼 입대 과정은 이 좁은 데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엔 제법 목소리가 팬 남학생의 질문이 들어왔다. 영신은 화살에나 맞은 듯이 가슴 한복판이 뜨끔하였다. 그 말대답을 못하고 머리가 핑 내둘려서 이마를 짚고 섰는데 금 밖에 앉았던 아이들은 하나 둘 앉은 채 엉금엉금 기어서 혹은 살금살금 뭉치면서 금 안으로 밀려 들어오다가 선생님! 선생님! 하고 연거푸 부르더니 와르르 교단 위까지 뛰어오른다. 영신은 5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에워싸였다. 선생님! 선생님! 전 벌써 왔어요. 뒷간에 갔다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선생님, 난 막둥이 보텀도 먼저 온 걸 저 차순이도 봤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일찍 올게요. 선생님 부텀도 일찍 올게요.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인전 아침도 안 먹고 올게.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아이들은 엎드려지며 고꾸라지며 앞을 다투어 교단 위로 올라와서 등을 밀려 넘어지는 아이의 발등을 밟히고 오는 아이의 가뜩이나 머리가 휑한 영신은 정신이 아찔아찔해서 강현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선 있다. 제 몸뚱이로 버티고 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쓰러지려는 몸이 억지로 떠받들려 있는 것이다. 선생님! 선생님! 아이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은 귀가 따갑도록 그치지 않는다. 그래도 영신은 눈을 감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 뿐. 내려들 가. 어서 내려들 가거라. 말 안 들으면 모두 내쫓을 테다. 하면서 영신을 도와주는 청년들이 아이들을 끌어내리고 교편을 들고 울러매건만 그래도 아이들은 울며 불며 영신의 몸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죽기를 기쓰고 떨어지지를 않는다. 영신의 저고리는 수세미가 되고 치마 주름까지 주르르 터졌다. 어떤 계집애는 다리에다 깍지를 끼고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게 한다. 영신은 터진 치마폭을 휩싸이시고 그제야 놔라 나 얘들아 저리들 좀 가있어 온숨이 막혀서 죽겠구나 하고 몸을 뒤틀며 손과 발에 메어 달린 아이들을 가만히 뿌리쳤다. 아이들은 한번 떨어졌다가도 혹시나 제가 빠질까 하고 다시 극성스레 달라붙는다. 이 광경을 본 교회의 직원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금 밖에 앉았던 아이들을 예배당 밖으로 내몰았다. 사내 아이, 계집 아이 할 것 없이 어머니의 젖에서 억지로 떨어진 것처럼 눈이 빨개지도록
홀짝홀짝 울면서 또는 흑흑 흐느끼면서 쫓겨나갔다. 장로는 대머리를 번뜩이며 쫓아나가서 예배당 바깥문을 걸고 빗장까지 질렀다. 아이들이 소동을 해서 시끄러워 골치가 아프거니와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는 교회의 책임자인 자기의 발등에 불똥이 튈까 보아 적잖이 겁이 났던 것이다. 아이들의 등 뒤에서 이 전경을 바라보던 영신은 깨물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신은 그 눈물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섰다. 한참이나 진정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 간에도 동무들을 내쫓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미안쩍은 듯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앉은 나머지 8명을 정돈시켜 놓고 차마 내키지 않는 걸음걸이로 칠판 앞으로 갔다. 그는 새로운 과정을 가르칠 경향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 복습이나 허지 하고 교과서로 쓰는 농민 독본을 펴들었다. 아이들은 글자 모으는 법을 배운 것을 독본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하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외기를 시작한다. 영신은 그 생기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데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이가 빠진 듯이 띄엄띄엄 벌려 앉은 교실 한 귀퉁이가 휘어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유리창 밖으로 눈을 돌렸다. 창밖을 내다보던 영신은 다시금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예배당을 두른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나간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쭉 매달려서 담 안을 넘겨다 보고 있지 않은가? 고목이 된 뽕나무 가지에 닥지닥지 열린 것은 틀림없는 사람의 열매다. 그 중에도 키가 작은 계집애들은 나무에도 기어오르지를 못하고 땅바닥에 가 주저앉아서 홀짝거리고 울기만 한다. 영신은 창문을 말끔 열어 젖혔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칠판을 떼어 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창 앞에다가 버티어 놓고 아래와 같이 커다랗게 썼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나무에 오르고 담장에 메어 달린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목구멍이 찢어져라고 그 독본의 구절을 바라다보고 읽는다. 바락바락 지르는 그 소리는 글을 외는 것이 아니라 어찌 들으면 누구에게 발악을 하는 것 같다. 그러한 상태로 얼마를 지냈다. 그래도 쫓겨나간 아이들은 날마다 제 시간에 와서 담을 넘겨다보고 땅바닥에 엎드려 손가락이나 막대기로 글씨를 읽으며 흩어질 줄 모른다. 주악과 야악으로 가르고는 싶으나 저녁에는 부인 야악이 있어서 번차례로 가르칠 수도 없었다. 집을 지어야겠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루바삐 학원을 지어 나가야겠다. 영신의 결심은 나날이 굳어갔다.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는 일이 되지 못하였다. 그는 원제와 교회 일을 보는 청년들에게 임시로 강습하는 일을 맡기고는 청석학원 기성의 회원 방명부를 꾸며가지고 다시 돈을 청하러 나섰다. 집신에 사내처럼 간발을 하고는 오늘은 이 동리, 내일은 저 동리로 산을 넘고 논길을 헤매며 단 10전, 20전씩이라도 기부금을 모으며 다녔다. 푹푹 찌는 삼복 중에 인가도 없는 심상궁곡으로 헐떡거리며 돌아다니자면 목이 타는 듯이 조갈이 나는 때도 많았다. 논 귀퉁이 웅덩이에 흥건히 고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긴긴 해에 점심을 굶어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고 더운 김이 후끈후끈 끼치는 풀밭에 행여 병자같이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때도 있었다. 총가로 찾아 들어가면 보리밥 한 술이야 얻어먹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만 굶으면 굶었지 비렁뱅이처럼 밥 한 술 줍쇼 하기까지는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는 저녁까지 굶고 눈이 하가마가 되어서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만 대중에서 방향을 잡고 오는 날도 검숭두뭇하였다. 집에까지 죽기를 기쓰고 기어들어와 턱 눕는 것을 보며 원재 어머니는 아이고 최 선생님 이러다가 큰 병 나시겠구려. 사람이 성하고서야 학원 집이고 머시고 짓지 온 가엾어라.
아주 초주검이 되셨구려 하고는 영신의 다리 팔을 주물러 주고 더위를 먹었다고 영신환을 얻어다 먹이곤 하였다. 그렇건만 기부금을 적은 명부를 펴보면 하루에 40전, 50전, 끼케야 2, 3원밖에는 적히지를 않았다. 원재 어머니는 이태 동안이나 영신이와 한 집에서 살고 밥을 해주는 동안에 그를 깨치고 쉬운 한문까지도 알아보게 된 것이다. 그는 영신이의 감화를 받아 교회의 권사 노릇까지 하게 되었고 영신이가 와서 발기한 부인 친목계의 서기 겸 회계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신도 정이 들었거니와 그를 천사와 같이 숭앙하고 친절을 다하는 터이다. 청석골 강습소가 폐쇄를 당할 뻔했다는 것과 기부금을 모집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영신의 편지로 안 동혁은 건강을 해치도록 너무 무리하게는 일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늘만 살고 말 몸이 아니기 때문이외다. 그저 칡넝굴처럼 줄기차게 뻗어나가고 황소처럼 꾸준하게만 우리의 처녀지를 갈며 나가며 끝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몇 번이나 간곡히 건강에 주의하라는 편지가 왔다. 그러나 그러한 편지는 도리어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하는 듯 영신으로 하여금 한층 더 용기를 돋우게 하고 분발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생각다 못해서 기부금을 10원이고 20원이고 적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내지 않는 근처 동리에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아다녔다. 그 중에도 번번이 따고 면회를 하지 않는 한 낭청이란 부잣집에는 어디 누가 못 견디나 보자 하고 극성맞게 쫓아가서는 기어이 젊은 주인을 만나보고 급한 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여보, 이건 빚 졸리기부터 더 어렵구려. 글쎄 지금은 돈이 없다는데 바득바득 내라니. 그래 소 팔고 논 팔아서 기부금을 내란 말요. 온 우리 집 자식들이 한 놈이나 강습송가 하는 데 댕기기나 허나 하고 배를 내민다. 영신은 참다 못해서 속으로 에이 새끼 제 배때기밖에 모르는 놈 같으니 그래도 술 담배 사 먹는 돈은 있겠지 하고 사랑바당에다가 침을 탁 뱉고 돌아설 때도 있었다. 이래저래 영신은 근처 동리에 소위 재산가 계급에는 인심을 몹시 잃었다. 어디서 떠들어온 계집이 그 뻔세야. 기부금에 병풍 상성을 해서 쏘아대기는 온 나중에 별꼴을 다 보겠군 하고 김억은 욕이 먹었다. 그와 동시에 주재소에서는 주의를 시켰는데도 또 기부금을 강청한다고 다시 말썽을 부리게 되었다.